15살의 가장이 된 소녀. 30년간 숨겨온 이야기.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한 여성이 오랜 시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마침내 행복을 되찾은 한 사람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2024년 늦봄, 서울 변두리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다.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창가 테이블에 앉은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흰 블라우스에 검정 스커트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5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밝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커피 잔을 조심스레 들어 올리는 그녀의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것은 아마도 오랜 시간 공장에서 일한 흔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 떨리는 손으로도 그녀는 우아하게 커피를 마셨고 이따금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저는 올해로 50살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부드러움과 단단함이 공존했다. 제가 이렇게 제 이름을 당당히 소개하는 게 아직도 어색하네요. 사실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았던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늘 누군가의 딸로, 누나로, 아내로, 어머니로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 제 삶을 새롭게 쓰고 있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얻은 단단함이었다. 주름진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마치 젊은 날의 소녀처럼 반짝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다. 그녀의 첫 기억은 어둠과 두려움으로 시작된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그녀의 마음도 함께 어두워졌다. 매일 밤 찾아오는 공포는 어린 그녀의 일상이었다. 아버지가 언제, 어떤 상태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집안에 가득했다. 우리 집에는 늘 술 냄새가 가득했어요. 아버지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저는 매일 밤 동생들을 데리고 방구석에 숨어 있었죠. 동생들이 울지 않게 하려고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요. 때론 담요 밑에 숨어 떨기도 했고 옷장 안에 몸을 숨기기도 했어요. 8살 때부터 그녀는 이미 작은 어른이 되어 있었다. 동생들의 보호자이자 위로자였다.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리면 재빨리 동생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그녀의 첫 번째 임무였다. 한밤중에 동생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할 때면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발걸음을 죽여가며 화장실까지 데려다주곤 했다. 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묵묵히 견디며 새 아이를 키우기 위해 애썼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과일을 팔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나 어머니의 자리는 늘 그곳에 있었다. 남은 시간에는 이웃집 빨래를 해주며 생계를 이어갔다. 어머니는 늘 지쳐 보였지만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밝은 표정을 잃지 않으려 했다. 저녁이면 아이들과 함께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들어주었고 숙제를 도와주었다. 때로는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방패로 삼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고된 생활은 결국 어머니의 건강을 앗아갔다. 시장에서 일하던 어느 추운 겨울날, 어머니는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감기라 생각했지만 기침은 점점 더 심해졌고 마침내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14살 되던 해 겨울, 어머니는 폐암 진단을 받았다.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가족들은 어머니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다. 동네 의원에서 받는 기초적인 치료가 전부였다. 어머니가 병실에 계실 때 저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들러 어머니의 얼굴을 닦아드리고 학교에 갔어요. 방과 후에는 다시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죠. 어머니는 그때도 항상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는 아이들을 걱정했다. 기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동생들을 잘 부탁한다. 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는 푸석푸석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처음으로 인생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졌죠. 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동생들의 어머니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동생들을 지키겠다고.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그녀는 교복을 벗었다.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자퇴서를 제출할 때 선생님은 한참을 말리셨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 학생인지 알지 않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다른 방법은 없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동네 봉제 공장을 찾았다. 공장장은 처음에는 그녀의 나이가 어리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그녀가 무릎을 꿇고 간곡히 부탁하자 마지못해 허락했다. 15살의 어린 소녀가 시작한 공장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고됐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때로는 야근을 하며 밤 10시까지 일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기계 소리에 귀가 아팠고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부었죠. 손가락은 바늘에 찔리고 실에 베어 항상 상처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이보다 더 힘든 일을 하셨을 텐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나 하고요. 첫 월급날 그녀는 퇴근길에 문구점에 들렀다. 동생들에게 필요한 학용품을 하나하나 골랐다. 연필, 지우개, 공책. 평범한 물건들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동생들이 새 학용품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컥했어요. 제가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짐을 지고 있는지를. 일과 후의 시간도 그녀에게는 또 다른 노동의 연속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먼저 집안 청소부터 시작했다. 쌓여있는 빨래를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동생들의 숙제를 봐주었다.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다.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고 동생들의 교복을 다림질하고 낡은 양말에 구멍을 기워야 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동생들을 보호하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더욱 폭력적으로 변했다. 술에 취해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가 자신을 두고 떠났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아버지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매일 밤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동생들의 신발은 항상 현관 가까이에 두었고 작은 비상금도 몰래 모아두었어요. 겨울에는 동생들의 외투를 미리 데워두기도 했어요. 추운 겨울밤 그들은 자주 놀이터나 이웃집으로 피신해야 했다. 동네 구멍가게 주인 아저씨는 그들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 한밤중에 아이들이 찾아오면 따뜻한 라면을 끓여주고 가게 안쪽에 작은 공간을 내어주었다. 그때 구멍가게 아저씨가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따뜻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늘 따뜻한 이웃들이 있었어요. 그녀의 희생 덕분에 동생들은 무사히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특히 둘째 동생은 공부에 두각을 나타냈다. 선생님들도 동생의 재능을 알아보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었다. 방과 후 수업을 무료로 해주시는 선생님도 계셨다. 둘째가 처음으로 학교에서 1등을 했을 때였어요. 동생이 상장을 들고 뛰어와서는 저를 껴안았어요. 그때 동생의 얼굴에서 본 기쁨이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죠.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기쁨과 감사함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의 벽은 높았다. 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학비 문제가 발생했다. 그녀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그때는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면서 일했어요. 피곤해서 일하다가 잠이 들면 뜨거운 물에 손을 대어가면서 겨우 버텼죠. 하지만 동생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막내 동생은 예술적 재능이 있었다. 특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쉬는 시간마다 스케치북을 펴고 그림을 그렸고 학교 미술대회에서 상도 여러 번 받았다. 미술 선생님은 미술학원에 보내보라고 권했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다. 막내가 그린 그림들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종이 한 귀퉁이가 찢어지고 구겨진 스케치북이지만 저에게는 보물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동생이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두 동생은 각자의 방식으로 누나의 희생을 알아갔다. 방과 후에는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했다. 특히 둘째는 장학금을 받으며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다. 그것이 누나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다.
동생들이 자라면서 저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제가 늦게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동생들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느낀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26이 되던 해봄, 그녀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였던 그는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투박하지만 진실된 말투,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태도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제가 동생들을 키우느라 힘들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가 말했죠. 당신처럼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아내가 될 것 같다고.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가 처음으로 제 희생을 알아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결혼식은 소박했다. 동네 예식장에서 간단히 치렀고 하객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했다. 드디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특히 동생들이 축하한다며 몰래 모아둔 용돈으로 작은 선물을 건넸을 때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성실했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보러 다녔죠.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내로서 보호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커피를 함께 마시고 저녁에는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며 웃었죠. 첫 아이를 가졌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남편도 처음에는 좋아했다. 태교를 위해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고 산부인과 검진도 꼬박꼬박 동행했다. 그러나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어요. 퇴근이 조금씩 늦어지더니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잦아졌죠.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날도 늘어났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아이가 태어난 후 남편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핑계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그녀와 아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처음에는 물건을 던지는 정도였지만 점차 직접적인 폭력으로 발전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울고 있는 아기를 향해 물건을 집어던졌어요. 다행히 빗나갔지만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아버지의 모습이 남편에게서 보였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일상이 되었다. 남편이 언제 폭력을 휘둘릴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다. 이번에는 어린아이까지 있었다. 아이가 울 때마다 남편의 화를 부추기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다. 아이 울음소리를 막으려고 제 가슴에 꼭 안고 흔들어대곤 했어요. 자장가를 불러주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우리 아기야, 제발 울지 마. 아빠가 화내실라. 그렇게 밤을 지새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가을,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그날 밤의 사건이었다. 술에 취한 남편이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들어 벽에 던지려 했던 것이다. 그 순간의 공포는 지금도 생생해요. 남편의 손에서 아이를 빼앗아 안고 방으로 도망쳤죠. 밤새 아이를 껴안고 떨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우리 아이까지 나처럼 살게 할 순 없어.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후 그녀는 행동에 옮겼다. 작은 가방 하나에 아이의 옷과 기저귀만 겨우 챙겼다. 통장에는 10만 원 남짓한 돈이 전부였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그동안의 기억들과 작별했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저 멀리, 아주 멀리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무작정 버스에 올랐어요. 아이는 계속 울었고 저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찜질방을 전전하며 며칠을 버텼지만 아이와 함께 있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 수단으로 동생에게 연락했다. 동생에게 연락하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겨우 대학에 입학해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려는 동생에게 또다시 짐이 되는 것 같아서.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전화가 화근이 되었다. 남편이 동생의 집을 찾아냈고 결국 그녀는 붙잡히고 말았다. 그날 밤 그녀가 겪은 폭력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잔인했다.
남편은 제 머리채를 잡고 방 안을 끌고 다녔어요. 아이가 울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이웃들이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은 그저 부부 싸움이라며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그 사건 이후 그녀의 삶은 더욱 암담해졌다. 남편은 그녀의 핸드폰을 압수했고 외출도 감시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생활이 이어졌다. 유일한 위안은 아이를 안고 있는 시간뿐이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 이상한 힘이 났어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매일 밤 천장을 보며 살아갈 방법을 고민했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삶을 바꾼 것은 뜻밖의 사고였다. 남편의 폭력이 극에 달했던 어느 날 밤 그녀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 이웃의 신고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그곳에서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되었다.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 본 사람이 김 상담사님이었어요. 지금도 그분의 첫마디가 기억나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에 저는 그저 울기만 했어요. 누군가가 처음으로 제 아픔을 알아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응급실의 사회복지사는 그녀에게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의 존재를 알려주었다. 처음에 그녀는 망설였다. 남편의 보복이 두려웠고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었다. 더구나 쉼터에 대한 편견도 있었다. 쉼터라고 하면 어둡고 우울한 곳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담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쉼터는 달랐어요.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곳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큰 희망이었어요. 쉼터로 들어간 첫날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안전한 곳에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였다. 하지만 쉼터에서 만난 다른 여성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처음 며칠은 말도 못하고 방 안에만 있었어요. 그때 한 언니가 다가와서 커피를 건네주셨어요. 우리 모두 처음에는 그래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죠. 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직업 교육 등이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하나씩 참여하면서 그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매주 화요일에는 미술 치료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는 것조차 어색했죠. 하지만 점차 물감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요. 검은색으로 시작했던 그림이 점점 다양한 색으로 채워지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그녀의 관심을 끈 것은 요양보호사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그녀는 망설임 없이 신청했다. 교육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즐거움이 있었다. 수업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하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특히 치매 환자를 돌보는 법을 배울 때는 제가 겪은 아픔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쉼터 생활 6개월째 그녀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시험 결과를 확인하던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부심을 느꼈다.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발견했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첫 번째 성취였죠. 그날 밤 아이를 안고 속삭였어요. 이제 엄마가 우리 둘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쉼터의 도움으로 그녀는 작은 요양원에 취직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고 체력적으로도 버거웠다. 첫 출근 날, 한 할머니께서 저를 꼭 붙잡고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도 같이 울고 싶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분을 달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를 위로하면서 저도 위로를 받았던 거죠. 일을 시작하고 3개월 후 그녀는 작은 월세방을 구할 수 있었다. 방 한 칸에 작은 주방이 딸린 단촐한 공간이었지만 그녀와 아이에게는 천국 같았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 순간의 떨림이란
열쇠를 받아들고 문을 열었을 때 비록 좁고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아이가 첫날 밤 엄마,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라고 했을 때는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녀는 중고 가구를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다. 이웃들이 버린 가구를 수리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아이의 방은 정성껏 꾸몄다. 벽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들을 붙여두었고 작은 책장에는 중고 서점에서 산 동화책들을 가득 채웠다. 창가에 화분을 놓은 나를 잊지 못해요. 작은 다육이었는데 그 초록빛을 보면서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면서 다짐했죠. 이 작은 식물처럼 우리도 조금씩 자라나자고. 요양원에서의 일은 점차 익숙해져 갔다. 그녀는 특히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폭력적인 환자들도 그녀 앞에서는 차분해졌다. 아마도 그녀가 겪었던 고통이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어느 날 한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딸님, 당신은 천사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평판은 요양원 내에서 점점 높아졌다. 특히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돌아가시기 전날 한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도 당신 같았으면 좋겠다. 그때 깨달았죠?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이 이분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걸요. 3년이 지났을 때 그녀는 더 큰 도전을 결심했다.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요양원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는 부족했지만 쉼터 시절 알게 된 지인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처음 사업 계획서를 쓸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쉼터의 선생님들이 조언해 주셨고 같이 지냈던 언니들도 힘이 되어 주셨죠. 한 분은 회계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한 분은 행정 업무를 맡아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작은 규모로 시작한 주간보호센터는 입소문을 타고 점차 성장했다. 그녀만의 특별한 케어 방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시설에서도 자문을 요청해왔다. 특히 그녀가 개발한 마음 치유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다. 저는 어르신들을 단순히 환자로 보지 않았어요. 한 분 한 분이 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매일 아침 모든 분들과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센터는 단순한 돌봄 시설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어갔다. 어르신들의 가족들도 자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자원봉사자들이 공연을 하러 오기도 했다. 어느 날은 한 할머니의 손주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여기 오시면서 많이 밝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제가 가야 할 길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주간보호센터가 안정되자 그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고 싶었어요. 특히 경제적 자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에 직업 교육에 중점을 두었죠. 처음에는 요양보호사 교육부터 시작했어요. 그녀는 주말마다 쉼터를 방문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 한 젊은 엄마가 저에게 물었어요. 언니는 어떻게 이겨냈어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더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렸고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고 후원의 손길도 이어졌다. 처음 신문사 기자가 찾아왔을 때는 많이 망설였어요. 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녀의 센터는 점차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이자 재출발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발전해갔다. 요양보호사 교육뿐만 아니라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다양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우리 센터를 거쳐 간 분들이 자신만의 가게를 열거나 안정된 직장을 얻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분들의 성공이 곧 저희 기쁨이 되었죠. 그 사이 그녀의 아이도 훌쩍 자라났다. 중학생이 된 아이는 어머니의 일을 자랑스러워했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진로 수업 시간에 우리 엄마처럼 되고 싶다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난이 의미 있었다고 느꼈어요. 아이는 주말이면 센터에 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돕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키워갔다. 50대에 접어든 지금 그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전국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자립 지원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꿈으로 시작했어요. 그저 나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새 삶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전국 어디에서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손을 내밀면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어요. 그녀의 센터는 이제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매년 수백 명의 여성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다시 돌아와 후배들을 돕는 멘토가 되었다. 얼마 전에는 10년 전 우리 센터를 거쳐간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보며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간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처음 심었던 다육식물은 이제 크게 자라 여러 개의 새싹을 틔웠다. 이 작은 정원이 제 인생과 참 닮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메마른 흙에 겨우 한 뿌리를 심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생명이 자라나고 있잖아요. 우리 삶도 그래요. 작은 희망 하나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희망이 다른 이들에게도 퍼져나가고 있어요. 저녁이면 아이와 함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간단한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일과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한다. 예전에는 해가 지는 게 두려웠어요. 밤이 오는 게 무서웠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녁 시간이 기다려져요.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매일 새로운 도전과 마주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지금 당신이 어둠 속에 있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듯이 당신도 반드시 빛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첫 발을 내딛는 용기예요. 그리고 그 용기를 낸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녀가 심은 희망의 씨앗은 이제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서도 싹트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찾은 가장 큰 행복일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야기를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